완서는 마루에 앉아 손에 쥔 싱아를 바라본다. 완서야, 밖에서 너무 오래 놀지 마라. 요즘은 먹을 것이 귀해졌어. 그런데 엄마, 싱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작년에 많았는데. 어머니는 잠시 침묵한다. 조용한 목소리로 답한다. 사람들마다 살아가야 하니까. 세상은 변해가는 거야. 완서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문학 강연 같은 걸 하게 될 때는 소설이 지닌 이런 미덕, 쓰는 이와 읽는 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미안과 치유의 능력에 대해 말하곤 한다. 나는 내가 소설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소설가인 것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마치 허세를 부린 것처럼 뒷맛이 허전해지곤 한다. 내가 당초에 되고 싶었던 건 소설가가 아니었다. 다만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무엇이 되는 건 그 다음 문제였다. 나는 만원짜리 회수권을 썼는데 그게 그때 마침 다 되어 표는 되돌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마중 나오기로 한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군데 서 있는 것도 그 취득될 정도로 역 주변에 인도는 좁고도 복잡했다. 20분, 30분이 지나도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이 뭔가 잘못된 모양이었다. 아마 이럴 때 써먹으라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지 싶어 번호를 적어놓은 쪽지를 찾았다. 그 쪽지를 지갑 갈피에 찔러 넣은 생각은 나는데 핸드백 속에 지갑이 없었다. 이렇게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아마 밤에도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어려서 꾼 것 같은 색채가 풍부한 꿈을 나는 어려서 특히 꽃과 가실의 꿈을 많이 꿨었다. 진부렁 꽃으로 뒤덮인 들과 산을 끝없이 헤맨다거나 놀랍도록 색채가 선명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밑에서 치마폭을 벌리고 과일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꿈이라든가. 그러나 금년 봄에 제일 먼저 땅을 뚫고 올라온 게 상사초 잎이었다. 산에 아직 잔설이 남아있을 때였다. 아직 일년초들은 눈도 뜨기 전에 수선화를 닮은 싱싱한 잎이 홀로 너울대더니 여름도 되기 전에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동안 무성해진 한련, 봉숭아 따위에 묻혀서 상사초는 있었던 자리조차 불분명해졌다. 장마 중에 2개의 꽃대가 10cm나 올라온 걸 발견하고서야 참 상사초가 여기 있었지 겨우 생각이 났다. 그뿐이 아니었다. 워낙 몸이 뚱뚱해서 그랬겠지만 반 소매 밑으로 드러난 끈끈한 발로 양쪽 사람을 밀치는 듯한 그의 자세 때문에 여간 거북하고 불쾌하지가 않았다. 일어나 버릴까도 싶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고 승객은 자꾸만 불어나고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하품을 했다. 하품을 하려면 그냥 할 것이지 호랑이가 우짖는 것처럼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가락까지 붙이니까 졸던 사람까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니야 그러건 말건 그는 자기 집 안방에서처럼 거침도 없고 눈치도 없었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은 꽃나무들이 온전하고 온갖 새들이 거침없이 지저분다. 혼자 걷는 게 좋은 것은 걷는 기쁨을 내 다리하고 오붓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다리를 나하고 분리시켜 아주 친한 남처럼 여기면서 70년 동안 쉬어 나르고도 아직도 정정하게 내가 가고 싶은데 데려다주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땅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늘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 매일매일 가슴이 울렁거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나 산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런 복을 어찌 누릴까. 어찌 고통뿐이랴. 내 마음속에 영혼처럼 강인된 사랑의 순간, 그것 때문에 태어난 양 믿어 의심치 않던 삶의 대회도 결국은 성화하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을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죽는 것은 몸일 뿐 영혼은 사후세계에 다 만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맞는다. 먼저 간 사람들과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건 아마 틀림없는 것이다. 그곳이 허든 모든 시내 섭리든 간에 그곳으로 비상을 하든 추락을 하든 빨려 들든지 할 것이다. 상을 내리고 나서 보니 아직도 덕담을 안 한 현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상을 주고 싶어 아직도 차례가 안 간 그 마지막 현자를 불러내서 자, 우리 아가를 위해 좋은 말 한마디를 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자는 차례가 안 와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현자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기의 장래에 대해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진실은 그 아기도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덕담을 강요당한 이 불쌍한 현자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아유, 너같이 애들을 막 키워서야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애들한테 큰 소리를 치겠니? 그 흔한 과외 공부 하나 시켜봤니? 딸이 4식이나 있는데 피아노나 무용이나 미술 공부 같은 거 따로 시켜봤어? 그때 그 친구의 모멸의 시선이 지금 생각해도 따갑다. 아닌 게 아니라 내 애들 중 예능 방면에 천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부모를 알량하게 만나 묻혀있는 게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간혹 들긴 하지만 이 다음에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지나친 극성을 떨 생각은 아예 없다. 아이들의 책가방은 무겁다. 그러나 단순한 책가방이 무게만으로 한창 나이의 아이들이 어깨가 그렇게 축 처진 것일까? 부모들의 지나친 사랑, 지나친 극성이 책가방의 몇 배의 무게로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지. 나는 그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억울해서도 미칠 것 같았지만 남들이 나를 동정하고 잘해주려고 애쓰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남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며
예만 주는 게 내가 마치 고약한 부스럼 딱지라도 된 것처럼 비참했다. 그렇다고 안내해주고 평상시처럼 대해주었더라도 야속했을 것이다. 요컨대 나는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내 불행으로 행포를 부리고 있어. 개성역에 내리자 아이들은 왁자지껄 신기한 듯 주위의 풍경을 구경하느라 두리번거렸지만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나를 찾다 못 찾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랐다. 고만고만한 200여 명의 아이들 중에서 식구의 얼굴을 찾아내기란 영악한 도시 사람도 어려운 일인데 할머니는 개성서 20리나 떨어진 두메의 촌부였다. 내가 모르는 척하면 10중 8구는 못 찾고 헛걸음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이때였다. 어디서 완서야 완서야 하고 부르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정망적인 얼굴을 보면 나도 덩달아 막막해지면서 자신이 싫어진다. 왜 잘 챙겼다는 사실은 기억이 나면서 정작 그게 어디라는 건 생각나지 않는지 내 일이것만 참으로 딱하다. 이렇게 최근의 기억이 형편없이 희미해지는 반면 오래된 젊은 날의 기억은 변함없이 생생하고 어린 날의 기억 중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놀랄 만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도 있다. 때로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의심스러울 적도 있다. 나는 왜 하필 마취과냐고 물었다. 그 애는 그 과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 식으로 말해서 중요하지 않는 과가 어디 있겠니? 이왕 임상을 하려면 남 보기에 좀 더 그럴듯한 과를 했으면 싶구나. 나는 내 허영심을 숨기지 않고 실토했다. 그때 아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어머니, 마취과 의사는 주로 수술장에서 환자의 의식과 감각이 없는 동안 환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가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면 별 볼일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든가 애썼다는 치아를 받는 일이 거의 없지요. 자기가 애를 태우며 생명줄을 붙들어준 환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전혀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어요. 전 그 쓸쓸함에 왠지 마음이 끌려요. 멀리 가까이에서 벚꽃인지 백꽃인지 모를 흰 꽃들이 분분히 지고 있었다. 그런 희부영 때문에 하늘에 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것도 없이 달밤이려니 했다. 달밤의 섬진강은 청승맞고도 개울물처럼 친근했다. 옆구리에서 강이 떨어져 나가자 본격적인 벚꽃길이 시작됐지만 섬진강 길만 못했다. 그 고장의 황혼이 그토록 길고 유정했던 것은 달빛 때문도 낙화 때문도 아니라 섬진강의 물빛, 모래빛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주님, 저는 주님처럼 소금이 될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을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저더러 다시는 소금이 되라고는 마옵소서. 주님의 다음 말씀은 제 허영심에 딱 들어맞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촛불 정도의 빛만 된다고 해도 얼마나 근사한 일일까요? 겸손을 떨면서 숨으려 해도 당장 드러나고 말 테니까요. 인류는 원초적 본능으로 빛이 없이는 목숨의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빛 앞에 공부하고 빛한테 아양 떠는 걸로 종교의 시초를 삼았을 겁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만인이 우러르고 섬기게 된다는 뜻도 되거니와 만인이 제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넉넉하다는 말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넉넉하다는 말은 아이러니컬해도 나의 가장 궁핍했던 시절과 관계가 깊다. 6.25 동란 중 집안이 망하다시피 해서 단칸방에서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가장 궁핍하게 살 때 우리 어머니는 이 넉넉하다는 말을 거의 남용하다시피 하셨다. 우리뿐 아니라 그때는 이웃이고 친척이고 못 사는 사람 천지였다. 모두 굶주리고 헐벗고 잠자리조차 편치 못한 피난 시절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 온 손님을 끼니 때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다. 본인이 우리 먹을 밥도 넉넉지 못한데 어머니는 한사코 넉넉하다면서 손님을 붙들어서 끼니는 떼어보냈다. 트럭에다 각종 야채와 과일을 싣고 다니는 순박하고 건강한 아저씨는 싱싱한 야채를 아주 싸게 판다. 멀리서 그 아저씨가 트럭에 싣고 온 온갖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뭐라도 좀 팔아줘야 할 것 같아서 마음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그를 기다렸다가 뭐라도 팔아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아는지 아저씨도 손이 크다. 너무 많이 줘서 왜 이렇게 싸요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있다. 그러면 아저씨는 물건을 사면서 싸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웃는다. 내가 싸다는 건 딴 물가에 비해 그렇다는 소리지 얼마가 적당한 값인지 알고 하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트럭 아저씨는 다듬지 않은 야채를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걸 손질하는 것도 한 일이다.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다듬어 놓고 나면 그게 그걸 거라고 우리 식구들은 내 수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